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 좀 엇갈린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간밤에 발표된 1월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와 M7의 시가총액은 중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긴 휴장을 거치고 온 중국 증시는 소비에 대한 분위기와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중국 증시는 좀 좋았던 반면에 미 증시는 좀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주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좀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네, 중국 증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춘절 기간 동안 그 소비자 지출 패턴이 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를 하는 그 수치가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홍콩의 철도 여행 데이터를 보면은 2019년 대비해서 한 60%가량 증가를 했고, 마카오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이제 방문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01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관광객 비중이 전체 관광객의 한 80%를 차지를 했고요. 이런 여행 데이터를 통해서 그 중국 내에서 서비스 부분이 긍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을 이제 저희는 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인민은행의 정책 완화도 깜짝 이제 서프라이즈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민은행은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5년물을 4.2%에서 3.95%로 25bp가량 인하를 했습니다. 부동산 수요 촉진을 위한 5년물 금리 인하 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사실 저희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그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등이 그렇게 가파르게 일어나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사이클도 보자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지만요. 물가 반등과 소비 심리 개선 지표 확인이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만으로도 중국 경기가 이제 대체로 부양할 수 있는 시점은 저희가 과거 고성장 국면에서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 대 전후 시점으로도 정부의 재정 지출 쪽에서의 추가적인 힘도 필요하고요. 따라서 증시 관점에서 보자면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요. 그 이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 확인 필요하다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중국이 일단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WTI가 좀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에 따른 이제 금리도 내려가기보다 상방 압력에 대한 부담이 조금 가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희가 AI 중심으로 한 생산성 혁신은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현재 매크로 상황은 좀 기술주들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4.3% 수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3월은 미국 증시의 상승 탄력도가 1, 2월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휴장 이후에 증시 방향성 살펴봤습니다. 간밤에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다행히 미국의 경제 침체는 좀 면했다라고 좀 보이는 분석이 나오네요. 하지만 성장률을 봤을 때는 좀 소강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전망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약간 반반으로 조금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반반이요? 네. 그러니까 경제 연착륙은 가능하겠지만 반대로 연착륙이 가능한 구간 내에서 이제 저희가 금리의 이 추가적인 하락폭이 조금 제한적인 지금 현재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1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 2022년 3월달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 향후 6개월 이후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데 활용이 되긴 하지만 설명력이 그렇게까지는 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증시와 이제 상관계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설명력이 높아진, 즉 이제 미국의 경기 연착륙 기대를 높일 수 있는 그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해서 보다 시장은 조금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경제 지표의 그 양호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요. 전분기 대비 연율은 한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견조한 회복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음을 조금 지지해주는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제 2월달 미시건대 소비 심리도 역시 시장 기대치를 약간 다소 하회를 하긴 했지만 지난 1월달 대비해서 개선된 수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좀 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사점을 조금 찾자면 연착륙은 가능은 하겠지만요. 앞서 얘기했던 흐름을 조금 감안을 해보자면 오늘 저희 2월 말쯤에 이제 1월달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29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경계심이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는 같고요. PC 물가의 그 헤드라인 수치뿐만 아니고 저희가 근원 PC 물가 상승률의 둔화폭도 이제 3%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여전히 잔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계 심리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증시 탄력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상승보다는 오히려 약간 중립적인 이제 주가 흐름에 이제 영향을 미칠 거다. 경제지표 발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금리 레벨도 보자면 상반기 내 연준이 금리 인하 단행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한 2주 전부터 좀 관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을 좀 보자면요. 금리 동결 확률이 3월 FOMC 회의에서는 이제 90%, 5월 FOMC 회의에서는 62%. 그러니까 즉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이제 6월달 FOMC 회의로 조금 미뤘고요. 한 70% 정도를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미증 씨가 큰 상승보다는 좀 중립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중립 이후에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때는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조금 촉발시킬 수 있는 재료는 다시금 좀 금리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기 선행 지수로 살펴볼 수 있는 지수의 큰 상승보다는 중립, 그 이후로의 이제 상황의 이벤트는 바로 이제 금리 인하다. 근데 지금 일단 몇 주 동안에는 5월에 금리 인하해서 이제 6월까지도 지금 미뤄진 상황인데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M7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글로벌 머니의 정말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가총액이 세계 2위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뛰어넘었다. 굉장히 대단한 모습인데요.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들 대세를 따라가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미국의 인덱스 펀드나 배당금이 높은 미국의 ETF 펀드를 활용해서 이 대세에 올라타는 것뿐만이 지금 내가 살 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뭐 과열이라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증권에서는요?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과열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뭐 결과적으로 연중 내내 사실 탑픽은 이제 AI 산업의 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대형 기술주들이다. 여전히 변함없는 생각이고요. 이익 모멘텀도 사실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미국 대형 기술주의 이익 모멘텀이 S&P 500의 그 주가를 또한 이제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의 지금 그 매그니피센트 7이 시가총액의 약 2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한 9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률의 절반 가까이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익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느냐? 사실 그것도는 아니고요. 2024년에 있어서 그 M7 종목의 그 이익 추정치를 보시면 전년 대비 이익이 한 22% 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S&P 500의 이익 성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AI 산업의 생산성 혁신은 인플레이션 유발 없이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또 결정적인 재료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올드 이코노미보다 이제 그 생산성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뉴 이코노미 중심으로 경기 확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역별로는 사실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좀 우수한 그 자산 배분 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산업별로도 보자면은 AI라든지 소프트웨어 위주로 이제 편중된 성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글로벌 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미국이 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제 조정 구간은 울퉁불퉁하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정 시마다 이제 M7 기업들은 매수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에 대해서는 울퉁불퉁할 수는 있지만 좀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황야의 7 총잡이가 있다면 일본 도쿄 증시에는 칼잡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무라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사무라이 7, 사무라이 7. 이게 골드만삭스가 꼽았다고요? 아, 정말요? 예. 제가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새로 발표된 언어들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사무라이라고. 지금 나오네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상사라든지 저희가 도쿄전자라든지 뭐 IT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일단 배당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많이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증시 부양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들의 특징을 보자면 정책 발표 시점에는 PBR 한 배를 하회를 했지만 이후에 PBR 한 배 회복에 성공한 기업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소외된 기업들은 이 저평가를 이제 탈출하는데 좀 실패한 기업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나라에도 좀 녹여볼 필요가 있을 거는 같은데요. 일본 증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희가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저PBR 테마에 대한 관점에서도 보자면요. 장기적으로는 좀 기업별로 주가 차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주가가 좀 갈리는 시점은 저희가 다음 주가 1차적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날 정부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발표할 계획이고요. 이번 이제 그 부양책에 있어서 보자면 그간 추진해온 여타 이제 저희가 증시 부양 정책 세제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외국인들이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 있는 정책과는 달리 이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강조를 하면서 차별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정책의 이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그 기업들과 이제 주주들의 그 정부 비대칭성의 완화, 그에 따른 이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자발적인 참여, 그 공시 같은 거를요, 유도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의 좀 정책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보자면 이 저PBR 프로그램이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라임 시장 기준으로 상장사의 40%가 구체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공표를 했고요. 다만 이제 저PBR 중심의 증시 부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을 부스터할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저PBR 테마들이 한번 더 이제 증시를 좀 끌어올릴 수가 있을 거는 같은데요. 26일 발표 이후에 저희가 저PBR 테마 관심에 대해서 재차 환기를 할 수 있는 이 가장 결정적인 이 매크로 요소는 이제 수출이 이제 좀 개선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원화 대비 강한 엔화가 이제 좀 전개가 되면서 이 환율 관점에서도 수출 경쟁력이 좀 도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지금 보시면은 BOJ가 여전히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저희가 수출은 잘 나오고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사실 반도체 말고는 주요 시클리컬에 대한 수출의 기울기가 여타 회복 국면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밋밋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6일 기점으로 보자면 수급은 다시 조금 이익에 대한 희소성에 좀 초점을 맞출 거는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PBR 테마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익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시장은 다시금 재차 관심을 가질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전략으로 조금 들어가자면요. 2월 달에 좀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엔화가 절하되더라도 수출 물량 타격이 제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주가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사실 좀 괜찮고요.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라면서 지금 26일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정을 앞두고 이제 재료 소멸이 될까, 연속성 이어질까, 굉장히 궁금한 사항인데 현대차증권에서는 일단 이익 증대의 업종에 조금 주목을 하는 모양입니다. 반도체 쪽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PBR에 대한 사실 그 시장의 관심은 연중 내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2월 달에 워낙 이제 주가 급등이 이제 여러 차례 조금 관찰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미국 증시랑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책에 대한 발표라든지 이제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 발표 시점 전후로 약간 주가가 변곡점을 맞이하는 구간들이 여러 차례 관찰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 주가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PBR 이후에는 매크로 이슈 수출 증대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 인사 나누며 저희도 같이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